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한국 부동산이 워낙 핫 이슈잖아요. 또 한국의 부동산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여기 호치민에 이제 거주하시는 많은 교민분들이나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 뭐 중국 이런 해외 거주자분들도 많으신데 특히 한국 부동산이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일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정말 특별하게 한국에 정말 어렵게 네. 유명하신 한국 부동산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이언케 최진성 대표님이신데요. 네. 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최진성 대표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만 계시다 보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채워드리고자 집누나 명품 채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제가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전문 네.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제 제 채널에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그죠.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시간당 되게 비싼 일타 강사세요. 부동산 일타 강사님이신데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하셔서 뭐 200억 자산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유명해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직장인이 200억이란 자산을 모은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부동산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4학년 2학기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외국인 카지노 한 직장 첫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재작년에 퇴사를 했고 내가 가진 거 없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면 10년 안에 10억을 모으자 했는데 2013년도에 경매 시작할 때 투자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강진 정보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 관련된 책을 다 읽었는데 저는 경매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로 분야를 정하고 경매 관련된 책만 이제 한 20-30권을 읽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어느 정도 감각이 오면 예전에 이제 다음 카페가 유명해서 전 그때 당시에는 다음 카페에 소속돼 있는 아카데미를 알아봤는데 요새는 네이버 카페가 더 유명하니까 네이버 카페 보면 이제 경매 수업을 하는 아카데미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카페의 아카데미에 있는 경매 수업을 특강을 하나 듣고 그 투자금은 8천만 원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 순자산 그러니까 뭐 제 우리 사주 주식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청약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그때 제가 저축했던 돈들이랑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랑 그런 거 다 합치면 그때 순자산이 한 4억 원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4억 원은 제가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월급의 95% 이상을 모았어요. 정말 독하게 모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들은 야 그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95%를 저축을 할 수 있냐. 50%만 저축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50% 그죠? 저축 못 하시죠. 진짜 잘해야 한 20-30%그 정도인데 근데 그건 팩트고 근데 어떻게 제가 95%를 몰았냐면 제가 카지노 딜러로 일할 때 저희는 수익 구조가 매달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여가 또 매달 나오고요. 수익 성과급이 1월 달에 또 지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반근무, 3교대 근무인데 반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이 붙어서 그리고 저는 봉사료라고 손님들이 팁을 주면 그거를 또 이제 매일매일 나눠 가져요. 현찰로. 그거는 세금 떼지도 않고 나눠 받는 돈인데 적게 나오는 달은 뭐 한 80에서 120만 원 많이 나오는 달은 저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도 받았던 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봉사료만 저는 생활비로 쓰고 급여를 거의 100%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카지노 딜러가 다 그렇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 회사 직원이 1000명인데 그런 직원은 저 말고는 보진 못했어요. 저는 경제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순자산 4억을 10년 안에 순전히 저축으로만 모았고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5년 정도에 그거를 한 26, 7억의 순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순전히 경매 투자로만. 경매 얘기를 하셔서 경매에 대해서 좀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궁금한데 딱 정한 게 서울의 초역세권의 전세가율 높은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로만 딱 한정을 해서 그것들을 다 경매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이유는 일단은 중소형 아파트는 환급성이 좋아서 대형 평형보다 저는 보통 20평대 아파트를 많이 샀고요. 왜냐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1인 가족이라든지 자녀 한 명 있는 이런 수요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20평대 맞아요. 요런 부동산을 샀고요. 지역은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만 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2013년, 14년 이때는 서울의 뭐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이런 전세가율 높았던 강북구 이런데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갭 투자로 3천만 원이면 샀었어요. 와. 뭐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갭 2억 2천 끼거나 2억 1천 끼고 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했던 건 그런 갭 차이가 나는 단지에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2억 2, 3천에 낙찰받고 올 수리를 한 다음에 단지 내 최고가 2억 뭐 1천, 2천에 이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 취득 비용이랑 다 명도 비용이랑 합쳐도 거의 800만 원에 맞추거나 1000만 원에 맞추거나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8천만 원이면 8채를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경매로 22채를 낙찰받았고요. 일반 매매 포함해서는 아파트를 서울에 54채를 매입했죠. 와. 네. 54채? 그 중에서 30채를 매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3년부터 18년도까지는 경매 투자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네.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경매가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에 네. 그 한국 부동산이 어렵다 보니까 경매로 그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서도 얘기를 맞아요. 하고 최근에 그 경매 열풍이 상당히 뜨겁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경매를 저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현 시점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요새는 저도 유튜버지만 네. 유튜브에 너무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면 경매 관련돼서는 새벽 하늘님, 상가 경매는 서울을 휘어잡는다 서울휘님 콘텐츠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을 몇 권 읽은 다음에 아카데미를 등록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입찰을 하고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 받았을 땐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꿀팁까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경매가 많은 분들이 진짜 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경매를 해서 돈을 버셨다는 분들 뭐 아이언키 님도 그러시지만 대표님 외에도 진짜 뭐 몇십억씩 벌었다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경매가 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도 들었어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만 찾을 줄 알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내가 뭐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내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게 100%는 아니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우선하는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최우선 변제 체불임금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준 돈이 만약에 들러왔다 이런 건 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예외사항만 이제 체크해서 권리 분석해야 되는 게 이제 좀 까다롭고요.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사실 권리 분석은 어떤 이론의 영역이지만 경매가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매로 맞아요. 집 날라가서 네, 빨간 딱지 붙고 막 찾아와서 나가라고 하고 맞아요. 집에 내앉고 네. 막 짐을 옮기고 그게 이제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네, 보통은 깡패가 오진 않고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옵니다. 집행관들이 와서 이제 그 집행관의 용역업체가 와서 하는데 이건 합법적인 거여서 만약에 이제 명도 협상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명도가 협상이 안 된다. 끝까지 배째라고 나오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낙찰자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강제 집행으로 가면 둘 다 손해예요. 첫 번째 거기 살고 있던
거주자분들은 내가 협상을 하면 이사비를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이사비도 못 받고 내쫓기고요. 저희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비용이 평당 1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를 명도 소송한다 그러면 집행관이 한 3, 4명 정도가 와서 그 짐을 다 드러내는데 그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고 한 200만 원만, 나 명도 소송하면은 200만 원, 강제 집행하면 300만 원 들어가는데 너 200만 원 받고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협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때문에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강제 집행이나 명도 소송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힘들죠. 저도 조폭 두목도 만나봤고 그리고 무당 할머니도 만나봤고 제가 명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80대 노 부부인데 제가 강제 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끌면서 손해는 많이 났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손해 나면서 기다려준 부분을 고마워하면서 나가긴 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짠해서 내가 돈도 돈이지만 저분들을 강제 집행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명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투자하려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한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경매 강제 집행 또는 경매 명도 소송 또는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치면 그 내용이 뭔지 나와요. 아,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스타트 하시고 아, 난 이거는 못해 라고 하시면 근데 사실 사람이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했으니 평범한 저도 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경매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케이스가 있고 또 방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책인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네이버에 그렇게 치시면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 책 17,000원짜리 사봤자 저한테는 1,700원 입금됩니다. 예. 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제 명도 스토리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그 할머니들을 명도했고 조폭이를 명도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첫 번째 책인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책을 보시면 이제 제 명도 스토리나 명도 꿀팁이 거기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사실은 이제